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모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모험의 신박 오늘 8월 27일 수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수요일 맞죠? 이번 주도 되게 시간이 빨리 가네요. 시간은 빨리 가는데 모험의 신박은 이게 녹화 시간이 자꾸만 길어져 가지고 자 오늘도 먼저 댓글 먼저 쭉 빨리 읽어 보겠습니다. 자, 누군가에게 송금을 해야 한다면 항상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확인 후 보내셔도 늦지 않습니다. 늦으면 수익을 놓칠 것 같은 조급한 마음은 내 탐욕일 수 있어요.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걷는다는 건 그 돌이 단단한 바닥에 지지를 받고 있는지 떠 있는 돌다리인지 확인하는 거잖아요. 조심해요 우리 하셨습니다. 어제 그 사칭 사례를 제가 좀 읽어드렸더니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항상 좀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약서도 안 적고 돈을 보낸다?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 이제는 좀 댓글에서 여러 감사의 글들은 제가 엄지척 눌러드리고요. 읽기가 좀 민망할 때도 있으니까요. 이제는 웬만하면 좀 질문 중심으로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질문은 아니지만 오늘 친한언니 만났는데 채슬리 랩에 가입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일임하고 나니 시간도 많이 생기고 스트레스도 줄고 채슬리 이름만 들어도 반가운 마음입니다 하셨습니다. 방금 신문 칼럼 많이 쓰시는 교수님 한 분 계시잖아요. 요 옆에 수트리문에 오셨다가 저희 사무실 잠시 들렸는데 이 형님을 만나봐도 사실 주식에는 머리는 되게 좋으신 분이에요. 제가 딱 봐도 이분은 최소 IQ 140 이상이시다. 약간 그런 느낌이 나는데 그런데 주식하실 성격은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막 투덜투덜 또 주식 무슨 종목 투덜투덜 하고 가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주식이 안 맞는 성격이에요. 그렇다고 머리는 좋으신데 그러면 딱 주식의 성공 투자의 원칙이나 법칙 이런 거를 빨리 깨우쳤으면 또 나을 건데 사실 뉴턴이랑 아인슈타인도 성공 투자의 법칙을 못 깨우치셨잖아요. 그래서 이 바닥이 머리 좋다고 또 되는 바닥도 아니고요. 성격도 맞아야 되고 좀 요령이 있어야 되는데 이 형님은 워낙 이제 본인의 실력이 좋으시다 보니까 그런 요령 피우는 일이 없었을 거 아닙니까 이때까지. 그래서 좀 요령이 없으시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우리 채밀턴 분들 중에서도 나 다른 거는 정말 잘했는데 공부도 잘했고 굉장히 모범적으로 잘 살아왔는데 왜 주식이 안 되는지 모르겠다. 그런 분들도 아마 계실 건데 약간 요령이 없으실 수가 있습니다. (1983년) 중 1학년 때 방과 후에 동아일보 신문 120부를 약 3km 떨어진 동네에 배달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후 4시부터 오후 6시 반 정도까지 한 기억이 있었고요. 옛날에는 석간, 조간 이렇게 나눠져 있었으니까 그죠. 한 달 일하고 3만 원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1983년 이때면 우리나라 주식시장 그리고 우리나라의 부동산이 본격적으로 이제 꿈틀꿈틀 올라가기 시작할 때거든요. 그때에 82년까지 미국이 고금리 상황에서 1980년 그리고 1982년 이렇게 두 번의 리세션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나마 잘 버티고 있었어요. 잘 버티고 있다가 83년부터 금리가 정확하게는 이제 82년 8월부터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떨어지고 그러면서부터 자산 가격의 랠리가 시작이 되는데요. 그때 3만 원이었으면 지금으로 따지면 300만 원 정도는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반포 집값이 3천만 원, 한 채가 3천이 지금 30억
30억 이제는 더 하는 것 같으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2시간 일하고 3만 원, 고작 3만 원 받았다. 약간 우리가 읽으면서 그런 느낌일 수는 있는데 어쨌든 지금 물가로 따지면 그래도 한 300만 원 정도 되는 물가다. 예, 약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옛날에 또 그렇게 3kg 정도 신문 배달도 하셨었군요. 저희 아버지도 안 해보신 게 없으시다면서 뭐 신문 배달뿐만 아니라 건전지 공장, 빵 공장, 방앗간 뭐 그런 데서 일을 하셔가지고 저희 집안을 이렇게 세우셨거든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는 하여튼 아버지께서 제일 열심히 일하시고 제일 형제들을 위해서 참 많은 도움을 주신 것 같은데 다행히 저희 아버지께서 그래도 자수성가를 하셨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제가 설명회가 있어가지고 설명회가 저희 부모님 댁 바로 앞에 있어서 부모님 댁에 잠시 들렸다가 주말에 저희 축구하는 후배가 여수 가서 칼치 낚시를 해왔는데 칼치를 한 100만 원 정도 잡았다고. 그걸 갖다가 팩에다가 딱 담아주길래 요즘 저희 아버지께서 임플란트 하신다고 드시는 게 되게 불편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칼치도 이제 갖다 드리고 하면서 뵀는데 어쨌든 제가 그런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우리 인생은 장대양보. 항상 마음속에 내 인생은 장대양보. 그게 저는 바로 저희 아버지를 뵈면서 뭐 완전 장대양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어린 시절을 얘기만 들어서 뭐 다 알 수는 없지만 아버지께서는 저희한테 얘기하기 창피하다는 생각 때문에 저희한테 못 하셨던 얘기도 요즘은 가끔씩 해주시거든요. 내가 너희들한테는 이 얘기는 안 하려고 했지만 하면서 옛날에 얼마나 못 먹고 못 살았는지. 저번에 제가 꿀꿀이죽 얘기 한번 해드렸잖아요. 그 미군 부대에서 음식 쓰레기 드럼통에 그 음식 쓰레기를 가져와서 그걸 갖다가 팔팔 끓여서 먹은 게 꿀꿀이죽이라고. 네, 그 상상이나 됩니까, 그죠? 지금 음식 쓰레기에 내가 먹던 음식물 버리러 가는 것도 더러워가지고 이러고 이제 가잖아요. 근데 그 오만 사람들이 다 먹다 버린 거 그걸 갖다가 팔팔 끓여가지고. 근데 아버지 말씀이 제가 이 얘기를 방송에서 한번 했다고 하니까 아버지께서 근데 그게 그렇게 맛있었대요. 왜냐면 얼마나 먹을 게 없었으면. 저희 아버지께서 결혼을 하실 때 저희 어머니 말씀이 저희 아버지가 키가 180이신데 1940년생이시거든요. 그 연세에 180이셨는데 50몇 킬로 피부에 마른 버짐이 영양 상태가 안 좋으니까 온몸에 마른 버짐이 그런 상태로 결혼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냥 건강하게 잘 계시니까 저는 우리가 어떤 환경이 있다 하더라도 이 긍정의 마인드로 좋은 말 습관과 좋은 애티튜드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면 저는 저희 아버지를 봤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어떤 환경에서도 어느 정도 먹고 사는 건 된다. 어제 1인 가구 얘기하면서 우리나라가 뭐 살기 힘든 나라처럼 이래 표현이 되는데 제가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하여튼 저희 아버지 얘기를 듣고 이렇게 보면 우리 60대 70대 형님 삼촌 저희 아버지 세대에서는 야 옛날하고 지금 비교해봐라 천지개벽이다 이러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코리아라는 위상이 5,000년 역사 중에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강할 때 프리미엄을 받는 때가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뭘 하든 열심히 하면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험 대비 기대 수익이
커질 때까지 참고 기다리겠습니다. 금융지식 맛집, 매일매일 금융지식 빌드업 해주셨고요. 저는 어제 별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은데 기사 내용도 너무 좋지만 기사 전에 댓글 읽으며 얹어주시는 말씀 중에 조언들이 항상 있어서 늘 들을 때마다 보석해게 하는 기분입니다 라고. 추세 강한 주식은 무겁게 가져가고 부분은 트레이딩이라는 말씀 잘 적어놨습니다 하셨습니다. 드디어 대한민국 자본시장도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는 것 같아 한국 자본시장 희망이 보입니다. 네, 우리나라 자본시장도 더디지만 그래도 개선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게 참 다행입니다. 네. 창조라는 것도 모방의 끝에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 오늘이네요. 일임하고 따라하기를 하다 보니 왜 생각하는데 처음에 아무 생각 없었는데 라는 바보 도터지는 소리가 나오는 오늘이네요. 예술같이 그리고 위험 대비하시는 모습 감사히 배우겠습니다 하셨습니다. 네, 첨언으로 건강관리하고 과시는 노노라고 또 해주셨습니다. 저도 11월에 가려고 어제 회사에 전화해서 물어봤다고 하셨고요. 포트폴리오 따라하기는 최저금액이 어느 정도이면 좋을까요? 네, 최저금액 그렇게 금액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1,000만 원이라도 제가 그래도 이 포트폴리오 따라하기 지난 1기도 한 15%는 그래도 벌 것 같아서 딱 시작해가지고 한 2달 만에 15%는 났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번에도 9월, 10월, 11월 하면 그래도 15%는 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1,000만 원에가 15% 보면 한 150만 원은 버는 거니까. 그죠? 그러면 포트폴리오 따라하기 수강료는 다 훌러덩 나오는 거니까. 정말 꿀잠 목소리네요. 새벽에 깼는데 1시간 정도 뒤척거리다 생각나서 이어폰으로 채슬리 들었는데 꿀잠 잤어요. 궁금한 게 있는데 포트폴리오 짤 때 종목 수량 비중을 정하는 공식이나 이론 같은 게 있나요? 실전 포트폴리오나 일임 계좌는 종목 수는 많지 않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내가 뭔가 종목을 잘 모르잖아요. 잘 모르면 쫙 펼쳐놓고 전무님 부끄러워요. 제 포트폴리오 제 계좌 완전 다이소예요. 아니면 백화점이에요. 그럴 때마다 제가 답변 드린 게 잘 모르시면서 주식 하시면 오히려 이렇게 펼쳐놓는 게 오히려 그나마 낫다는 거죠. 펼쳐놓는 게. 예를 들어서 200종목 코스피 1등부터 200등까지 200종목을 사셔서 코스피 200 인덱스가 되거든요. 그러면 개별 종목의 위험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이 보면 잘 모르면서 아니면 그런 주변에 이 종목 꼭 너만 알고 있어라 하면서 엉터리 역정보 그런 걸로 몰빵했다가 망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잘 모를수록 펼쳐야 되고요. 내가 정말 잘 안다라고 싶으면 남들보다 이 종목에 대해서 내가 확실하게 비교 우위가 있다. 10명 중에 내가 그래도 두 번째, 세 번째 올라타는 거다 싶을 때는 그럴 때는 이제 압축해야죠. 그래서 저희 실전 포트폴리오는 종목수가 15개가 안 됩니다. 지금은 종목수가 10개도 안 되죠. 많이 줄었죠. 그래서 포트폴리오는 내가 아는 만큼 알면 알수록 압축되게 되어 있습니다. 잘 모르니까 펼치는 겁니다. 채슬리 자산운용 식구들 보면 느낌이 다 비슷비슷한 게 필드에서 딱 싱글 치면서 매너와 배려가 참 좋은 사람들 느낌이네요. 골프 시작하고 7년간 거의 매주 연습장에 간 것 같은데 아직도 80대 후반이에요. 그래요? 7년간 거의 매주 연습장을 가셨는데 80대 후반이다. 언제 싱글이 되어보나 늘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최근 프로들과 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어서 같이 나가보고 참 많은 걸 배우고 느끼며 몇 년 더 노력하면 그래도 싱글 가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투자 생활 10년이 지난 최근 채슬리를 만났네요.
최슬리 프로와 함께 한다면 투자도 싱글 같은 수준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로 매일매일 최슬리와 함께 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겠죠? 네,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7년 동안 매주 연습장을 일주일에 만약에 3번 이상 가셨는데도 80대 후반이다. 그러면 연습을 효율적으로 안 하고 계신 거예요. 연습을. 제가 3개월 만에 제가 87 쳤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3개월 동안에 그 3개월이 있기 전 3개월 동안 또 매주 파3 연습장을 다녔었어요. 파3만 있는, 9홀 파3만 있는, 거기 가서 하다 보니까 그때 미국에서 유학하고 한국 돌아오기 전에 한국 가면 골프가 엄청 비싸다고 해서 중고채 30만 원 딱 사가지고 거기 보니까 드라이브가 없더라고요. 근데 파3 연습장 가서 혼자서 공 5개 놔놓고 계속 치다 보니까 숏게임이 늘죠. 숏게임이. 그래서 그린 주변에서 갖다 붙이는 거, 그게 달인이 되다 보니까 그러고 나서 필드 나가가지고 한 6번, 7번째 됐을 땐가 87 쳤거든요. 그리고 한국 돌아와서 한 1년도 안 됐죠. 안 돼서 라베가 이제 80 전후 왔다 갔다 이제 하게 됐었는데, 제가 보면 연습장에서 다 드라이브를 갖다가 뭐 엄청 연습하시거든요. 그런데 숏게임 연습하셔야 돼요. 숏게임. 제일 중요한 게 저는 피칭부터 해가지고 5m, 10m, 15, 20, 30, 35 해가지고 100m까지 그렇게 톡톡톡톡 끊어서 나중에 하다 보면 저기 90m, 80m, 100m에 보면 타이어 놔둔 연습장 있잖아요. 그래서 피칭으로 그 타이어 안에 공 넣는 거 한 3, 4번 치면 타이어를 맞추거나 그 안에 그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무서울 게 없어요. 그 드라이버 툭 쳐놓고 세컨샷 툭 쳐놓고 어차피 프로들도 10개 중에 7개밖에 안 올라가는데 파온을 하려고 드라이버를 뭐 최대한 아이언 거리 늘린다고 뭐.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이렇게 골프 요즘은 거의 안 치지만 잘 안 치는데요. 나가 보면 다 120m 피칭 주세요 해가지고 늘 짧아요. 힘은 힘대로 막 들어가면서 거리는 짧고. 그래서 제가 아니 왜 9번으로 안 치냐고. 저는 9번 또는 8번으로 그냥 하프 스윙으로 툭 치거든요. 툭. 그리고 그린 주변에서도 샌드로 막 치는 게 아니라 그린 주변에서 보면 그린 상태에 따라서 7번, 8번으로 이렇게 짧게 톡 쳐가지고 톡 쳐서 러닝 어프로치라고 하잖아요. 러닝 어프로치가 훨씬 더 확률이 높아요. 정확하게 공 밑을 탁 쳐야 되는 샌드로 치는 것보다 톡 치면 붙으면 파고 안 붙으면 보기. 그렇게 하면 80대 초반을 금방 칠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효율적인 연습을 안 하고 계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식 투자도 똑같습니다. 주식 투자도 드라이버 멀리 보내고가 골프가 아닌 것처럼 딱 골프하고 주식하고 비슷한 게 드라이브로 한 번에 막 250, 300 날리는 게 멋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확률이 되게 낮은 것처럼 한 번에 200%, 300%짜리 종목을 막 노리려고 하다 보면 대형주가 재미가 없죠. 중소형주에서 한 방, 30%짜리 한 방 이렇게 상한가 나오는 거 찾으려고. 그런 것처럼 대형주로 중대형주로 따박따박 오비 안 나고 따박따박 그 골프 치러 가보면 펀드 매니저들끼리 치러 가보면 스타일이 딱 보면 저 사람 운용 어떻게 하겠구나 스타일이 딱 나옵니다. 실제로 똑같습니다. 필드 매니저먼트 하는 거나 펀드 매니저먼트 하는 거나 스타일이 그 사람의 스타일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따박따박 치는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제 스타일이 주식도 골프도 따박따박 화려한
드라이브보다는 안정적인 따박이. 그렇게 치면 거리 많이 나는 사람들이 옛날에 미셸 위가 신지혜 선수랑 골프 치다가 끝나고 나서 인터뷰하는데 지혜 언니 그 치는 거 보면 야마가 돈다고 그렇게 표현. 따박따박 치는 거예요. 야구르는 거죠. 거리는 뭐 미셸 위가 300야드 때리는데 신지혜 240야드 때려놓고 따박따박 해가지고 버디 딱딱 잡으니까 야마가 돈다고. 밤 11시 반 지금 자기 전에 틀어놓습니다. 그리고 내일 오전에 다시 제대로 듣기. 서울, 경기 등 수도권과 지방의 미혼율이 다릅니다. 지방은 그래도 결혼을 수도권보다는 더 해요. 지방광역시의 경우는 그래도 깔끔한 아파트 전세 3억이면 얻는데 서울, 경기는 택도 없죠. 무슨 말이냐면 빌라 원투룸에서 시작하겠다는 30대 남성은 많지만 원투룸에서 시작해도 좋다는 30대 여성은 씨가 말랐거든요. 네. 또 요게 그럴 수도 있어요. 요즘 지방에 보면 젊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이 미혼율이 떨어져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전부 다 이제 직장을 얻으러 수도권으로 이제 가다 보니까 시골에는 예를 들면 시골에는 다 나이 드신 우리 어머니 아버님 같은 분들이 다 남아 계시다 보면 1인 가구가 상대적으로 적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채슬리 만년필을 만들어 주세요. 어디 가서 서명할 일이 있으면 나 채슬리를 통해서 주식 교육을 받았고 그 덕분에 경제적 안정을 누리고 있다라는 자부심을 다른 사람은 모르더라도 자신만은 알 수 있어서 만년필을 꺼낼 때마다 흐뭇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최근에 저희 계약하러 오시는 분들 그래서 저희가 볼펜에다가 채슬리 투자자문이라고 이름을 박아가지고 계속 계약하고 그 볼펜 이제 가져가셔도 된다고 말씀드리는데 볼펜도 하고 양산 우산 겸 양산으로 갖고 다닐 수 있는 거 그것도 지금 주문 제작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오도령 성구 이런 키링 인형도 그 인형도 지금 생각 중입니다. 기대 수익 대비 위험으로 인한 손실을 생각하고 시장을 대해야 한다. 잊지 않기 위해 투자 노트에 적어 놓으셨다고 합니다. 아이고 우리 모멘텀님께서 북콘서트 가고 싶은데 아직은 회복 막바지라 참석 못함이 너무 아쉽습니다 하셨습니다. 그날 영상 촬영을 하도록 지금 그 다산푸스에서 영상 촬영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제가 좀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영상 촬영해서 우리 채슬리 TV에다가 올릴 생각입니다. 아마 되게 이 북콘서트가 아마 되게 재밌을 겁니다. 제가 이 축구하는 후배 중에 막 테슬라 3배짜리 하는 후배한테도 제가 책 주면서 자 이거 읽고 9월 6일 날 오라고 했거든요. 이렇게 오라고 해서 좀 혼도 좀 내고 그래서 이 좋은 루틴인 거죠. 우리가 행복한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루틴 자체도 제대로 된 좋은 투자 습관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자, 전무님은 화면으로 뵙든 실제로 뵙든 오래된 사이처럼 편안하고 포근합니다. 봄날의 따뜻한 햇살 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봄날의 따뜻한 햇살을 받으면서 이래 졸리잖아요. 햇살 받고 있으면 졸리면서 아침, 오후, 저녁 세 차례 채슬리 보는 것을 습관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일상의 같은 일을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날마다 같은 시간에 꾸준히 공부를 해서 조금씩 잘못된 투자 습관을 하나씩 교정하고 있습니다 하셨습니다. 미국 제재가 더 강해질수록 중국은 더더욱 강해지는 것 같아요. 초록은 동색이라고
팀 체슬리와 채밀턴들은 많이 닮았어요. 댓글로 소통하시면서 버무려지는 전무님의 30년 넘는 내공이 채밀턴들의 바램과 기대가 만나서 듣는 이로 하여금 마음이 따뜻해지게 합니다. 마저 읽어주시지 못한 댓글들도 읽는 재미가 쏠쏠해서 다 읽고 엄지척 남깁니다. 어제 댓글에서 제가 이게 답변을 해드렸어야 되는 댓글들이 몇 개 있었는데 제 계좌는 감당이 안 돼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팔라고 내놓은 집도 매매도 안 되고 고민입니다 하셨는데 그래도 팔 집이라도 있으신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집을 내놨는데 사겠다고 사람들이 몰려올 때 오히려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파시면 안 돼요. 저희 아버지께서도 한 2년 전에 집을 내놓으셨다가 처음에는 사람이 없다가 갑자기 부동산이 두세 군데에서 막 연락이 와서 팔면 안 되는 거 아닌가 해서 안 파셨대요. 그리고 계속 지금까지 한 1년 반 동안 안 파셨는데 그 1년 반 동안 집값이 또 그죠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통 우리가 매매를 잘못하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위에다 걸어놨으면 이게 떨어지는 장이면 절대 안 팔리잖아요. 위에다가 걸어놨으니까. 근데 왜 내가 팔면 오르지? 위에 걸어놨으니까요. 올라갈 때 파니까 당연히 내가 팔면 왜 오르지? 그리고 내가 사면 왜 떨어지지? 밑에 걸어놨으니까요. 떨어져야만 사지도록 밑에 걸어서 놨으니까 당연히 왜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올라가고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해야 됩니다. 사자는 사람이 갑자기 많아졌네. 그럼 오히려 안 팔아야 되고 이거 갑자기 매수세가 뚝 끊기는 것 같다. 그러면 부동산에 전화해서 10억이 아니라 9억 5천이라도 팔아주세요. 네, 오히려 가격 내려서 팔아버려야죠. 밑에 걸어놓는 분들한테 팔아버려야죠. 지금 모습 보면 상상도 못 하겠는데 호르몬이 날뛰던 시절이 있었군요. 저도 가끔 이렇게 멀쩡히 살아남은 것에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정말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남아 있는 거에 정말 저희 아버지 표현으로는 조상님 덕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님 덕이고 그렇습니다. DS투자증권을 사칭한 밴드에서 전문의 프로필 사진을 달고 밴드 운영해서 2천만 원 사기당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 댓글 읽고 제가 좀 마음이 좀 그랬는데요. 광고도 전문의 채슬리 사진 걸고 광고했어요. 똑같아요. 출금 신청하면 여러 날 질질 끌다가 차단시켜버린다고 합니다. 일단 신고는 하시고 그리고 저도 우리가 투자든 뭐다 하다 보면 2천 아니면 저도 뭐 억 단위도 식당 이런 거 해보다가 뭐 한 3억도 날려보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너무 이렇게 마음 쓰고 계시면 안 됩니다. 지나간 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 어쨌든 이 자꾸만 재발되면 안 되기 때문에 꼭 그 경찰에는 신고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보면 느끼는 게 전 종목만 보고 매매했는데 전체 시장 흐름을 보지 못하고 전체적인 시장 흐름에 대한 분석이 안 되어 있던 점, 투자 원칙이 매번 바뀌는 점이 잘못된 것을 느껴서 쉬는 동안 채슬리 영상 내용을 바탕으로 투자 원칙을 정리해 가고 있습니다. 최상무님 영상에서 시계로 할아버지의 연간 수익률이 8.5%로 지수 수익률 대비해서 단 1.5% 이상 높았는데 이게 니케이 225랑 한번 계산해 봤다 했잖아요. 그랬더니 니케이가 7% 그리고 시계로 할아버지의 연간 수익률은 8.5. 그런데 꾸준히 70년간 시간이 쌓여서 놀라운 수익에 6,500만 원으로 180억을 만드셨으니까 그죠? 꾸준히 70년간의 시간이 쌓여서 놀라운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는 점이 제 머리를 때렸습니다. 채슬리 인턴을 늦게 합류한 것이 아쉽지만 지금부터 저도 꾸준히 하면 시간의 복리 효과로 노후가 편해질 수 있을 거라
생각되네요. 네, 아까 점심 먹으면서 우리 최상무가 요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자, 오래 사는 거. 오래 사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복리의 효과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저희 고객분들, 자녀들, 네, 저희 회사로 보내라고 하고, 애들 계좌로 주식을, 네, 부모님들이 해주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애들이 지금 애들 계좌 15살, 워런 버핏이 11살 때부터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 애들이 지금은 몰라도 지나고 보면 시계로 할아버지처럼, 시계로 할아버지가 89세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90세라고 보면 20살 때부터 주식 하셔가지고 지금 180억 번 거잖아요. 그래서 연간 수익률이 85%가 아니에요. 8.5%예요. 8.5%. 그러면 우리 애들 계좌 만들어줬을 때, 뭐 저희 회사는 연 15%를 목표로 합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어마무시한 수익률이 됩니다. 어마무시한 수익률이. 5천만 원으로 계산해 볼까요? 5천으로 시작해가지고 15%면 그죠? 딱 5년이 지나면 이게 1억이 되고, 그리고 또 5년이 지나면 2억이 되고, 15년째가 되면 이게 4억이 됩니다. 5천만 원이. 그리고 20년째가 되면 8억이 되죠. 그리고 25년째가 되면 16억. 그리고 30년째가 되면 32억. 그래서 20살 때 5천만 원 해줬던 게 나이 50 딱딱 되면 32억이 되고, 거기서 또 5년이 지나면 64억이 되고, 또 5년이 지나면 128억이 된다. 그죠? 예. 20살 때 들어줬던 5천만 원이 애가 60세 됐을 때는 120억대.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 제가 저희 고객 자녀들 와서 인턴하라고 하는 이유가, 조금이라도 빨리 시작하는 게. 근데 빨리 시작하는데 제대로 해야죠. 제대로. 엉터리로 하는 거는 아무 소용 없습니다. 자, 채슬리에서 운영하는 MP가 한 가지가 아니라 매니저분들마다 각기 다른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 건가요? 요 얘기 좀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MP, 각자의 MP가 있고, 그 각자의 MP를 다 합친 게 저희 회사의 MP라고요. 각자의 박세익 MP, 박성구 MP, 다 왕설령 MP, 이렇게 모아서 하나의 MP가 되고, 저희가 이 각자의 MP에 대해서 저희가 성과 보상이 있거든요. 그 보상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되게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저희 모두의 MP가 저희 인턴 분들한테 보여드리는 30종목이고요. 그 30종목에서 자, 어떤 주식을 어느 만큼 비중을 갖고 갈 거냐. 그렇게 해서 10종목, 12종목 이렇게 사는 게 실제 포트폴리오 매니저들이 1임이나 랩에다가 실제 사는 거는 또 다르다는 거죠. 근데 그 30종목 안에서만 삽니다. 그 MP에 없는 종목은 못 사게 돼 있습니다. 시게루 할아버지 북콘서트 참석하고 싶어서 신청을 냈는데 인원이 다 차서 이제 신청이 안 된다고요? 저는 목포에 사는데 채슬리 아무도 안 듣는 친구들 데리고 같이 참석하려고 다 꼬드겼는데 신청이 안 된다고요. 교보문고 지금 들어가 보시면 지금 저희가 200명, 교보문고에서 100명 해가지고 총 300명 하고 있는데 혹시나 우리 게 안 되면 교보문고에 들어가 보시면 있습니다. 시게루 할아버지의 주식 투자의 기쁨 신청서가 어제 교보문고에 올라왔거든요. 혹시나 안 되면 거기 해보시고, 정말로 안 되시면 저한테 다시 댓글을 내일 한 번 더 남겨주세요. 다시 그 교보문고도 안 되면 댓글 한 번 다 남겨주시면 제가 방법을 한번 찾아볼게요. 댓글 하나만 더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경영을 해보셨어요? 크크. 짭 말고 진짜 길게 경영을 해보셨냐고요.
우리나라 경영 환경을 잘 아세요? 아시고 그렇게 분쟁을 좋게 보시냐고요. 나쁘게 볼 필요도 없지만 좋게 보는 것 같아 씁쓸하네요. 뭔가 한쪽으로 편견이 있으신 느낌을 지울 수가 없네요. 경영을 하기도 바쁜데 경영권을 지키기 위한 에너지가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한쪽만 생각하지 마시고 공평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해요. 뭐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얘기하셨는데 그 사이에 제가 요 좀 자극적인 문구는 제가 읽지는 않았는데요. 또 혹시 다른 분들이 좀 기분 나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자 여기서 이제 좀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계신 걸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에 경영권 분쟁이 있었던 사례가 많잖아요. 그죠? 한진칼 경영권 분쟁이 있었고 그 다음에 SM 경영권 분쟁이 있었고 가장 최근에는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고려아연 케이스만 보더라도 그 최 회장님 쪽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MBK가 공격 들어오죠. 자 그러면 이 경영권 분쟁이 반기업 정서를 가진 소위 말해서 반기업 정서를 가진 사람들이 이 경영권을 찬탈하려고 들어오느냐? 아닙니다. 그죠? 굉장히 자본주의적인 분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왜냐면 경영권 주식을 좀 더 취득해서 이 회사를 지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회사를 지배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지분이 필요하죠. 지분이 뭐죠? 주식이잖아요. 주식을 더 많이 가져가는 게 누구들이죠? 자본가들이잖아요. 그죠? 자본가들이 싸움인 거예요. 근데 이 자본가들의 싸움에서 소액주주들이 그동안에 많이 소액주주들의 권리가 많이 침해를 받고 무시당했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북한 정권이 경영권 분쟁이 있습니까? 경영권 분쟁을 없애기 위해서 더더욱이나 공포 정치를 하죠. 푸틴이 그 영국인가 어디 나가 있던 뭐 반푸틴 그 분이 나 무섭지 않아. 러시아로 들어갈래 해서 러시아로 들어갔더니 독살시켜 버렸잖아요. 그 미망인이 지금 노벨 평화상 제1 후보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지 못하게끔 엄청난 공포 정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이게 기업에도 똑같은 거예요. 기업은 그러면 2세, 3세, 4세까지 그대로 아니 좋은 기업이면 100% 내 회사로 해서 계속 물려주면 돼요. 우리가 하동관을 만드신 분이 계속 2세, 3세한테 물려주는 거 괜찮죠. 왜냐하면 그분들의 가게니까. 네, 그런데 이 공모를 하게 되고 공모를 하면서 상장을 해서 많은 이제 소액주주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는 이게 나만의 기업은 아니다는 거죠. 그죠? 나라를 어떤 김정은, 김일성 일가들이 지배해서 안 되는 것처럼 기업도 상장 기업은 상장했기 때문에 당연히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야 되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세계적인 나라가 되었던 이유도 그렇게 언제든지 바뀔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진짜 길게 경영을 해보셨냐고요. 경영 환경을 잘 아세요 했는데 제가 보니까 경영이라는 거를 너무 모르시고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영권 분쟁은 자본가들의 싸움이고 이 자본가들끼리 싸우면서 결국은 주가가 올라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본가끼리 싸우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도 보면 이 일당 독재가 아니다 보니까 군부 하나의 독재가 아니고 서로 하다 보니까 내가 국민들을 위해서 더 많은 좋은 일을 하겠습니다. 시장 선거, 구청장 선거 다 마찬가지죠. 내가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더 좋은 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랬는데 딱 정해져 있다고 생각했어요. 일당 독재의 나라에서 정해져 있다고 하면 뭐 정해져 있는데 내가 권력을 잡고 있는데 뭘 국민들을 위해서 그러겠어요. 그죠? 이거는 오히려 너무 편협된
생각을 스스로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좀 이해를 하시라고 제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기업도 언제든지 경영권 분쟁이 가능해야 그게 시장의 원리가 작동을 하면서 재가격을 받을 수가 있고 거기에 그 주식을 갖고 계시는 소액주주분들의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게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자, 그러면 이제 신문 기사 읽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 자사주 1년 내 소각, 좌불안서 금융지주라고 되어 있는데, 기업들이 자사주를 사들이면 6개월에서 1년 이내에 의무적으로 소각해야 하는 3차 상법 개정을 추진하며 금융지주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소각 시점이 강제로 결정이 되며 시장 상황에 따라 전략적으로 자사주 보유 기간을 조정하면서 주주 환원을 극대화하는 운용 전략을 쓸 수 없게 되기 때문인데, 특히 그동안 적극적으로 대량의 자사주를 소각하며 밸류어 모범생으로 꼽혔던 금융지주 타격이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다음 달 정기국회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제3차 상법 개정을 처리하기로 했는데, 소액주주 보호를 이유로 1, 2차 상법 개정을 단행했던 여당이 이번에는 자사주 소각 강화를 정준하고 나섰고요. 기업들이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자사주를 들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 공격적으로 소각을 압박해서 주식수를 줄이는 식으로 주주 환원을 늘리겠다는 취지라고 하고요. 금융위원회는 내년까지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소각하는 방안을 제도화하기로 하면서 여당과 보조를 맞춘다는 계획인데, 자사주를 매입했으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외적인 경우에만 소각하지 않도록 정책을 짠다는 방침이고, 상장사들은 통상 증권사와 자사주 매입 계약을 맺고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주식을 없애는 방식으로 자산을 운용해 왔다. 주가 흐름을 보고 자사주 보유 기간을 조정하며 소각하는 방식으로 주주 환원 효과를 극대화했는데, 문제는 특정 기한 내에 자사주 소각을 강제하면 주주 환원 전략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점이고, 자사주 소각 시점이 경직적으로 결정이 되면 자사주를 사들인 후에 시장 상황을 보면서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는 여지가 줄 수밖에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특히 어느 업종보다 소각 규모가 큰 금융지주들의 불만이 큰데, KB가 1조 4,800억, 신한이 1조 2,500억, 하나 6천억 등등 4대 금융지주가 계획한 올해 자사주 소각 규모는 3조 4,800억 원에 달합니다. 올해 상장사들의 소각 계획 중 24%에 달하는 몫을 4대 금융지주가 차지하고 있고, 2020년에서 22년 연평균 2조 3천억 원에 그쳤던 상장사 자사주 소각 액수는 지난해 13조 9천억 원까지 치솟았는데, 올 들어서 정치권과 정부의 주주 환원 압박이 커지면서 소각 규모가 더 늘었습니다. 자사주 소각 공시도 대폭 강화되는데, 현재 발행 주식 총수의 5% 이상을 자사주로 들고 있는 상장사는 소각 계획 등을 의무적으로 알려야 하는데, 금융위는 이 기준을 1% 이상으로 크게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최근 여당에서는 다중대표 소송제를 강화하는 등 금융지주를 겨냥한 입법이 잇따르고 있는데, 다중대표 소송제는 상법상 발행주식 총수의 0.5% 이상을 쥐고 있는 상장사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전현직 경영진을 대상으로 경영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이고, 민주당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을 고쳐서 금융지주에 대해서는 자회사의 경영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주주의 주식 보유 요건을 0.5에서 0.05 이상으로 대폭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예외 조항에서 저는 웬만한 주주 소액주주 권리가 이제 회복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찬성을 하고는 있는데, 우리나라 은행은 보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 과점화된 시장에서 예대 마진으로 좀 편하게 은행을 외국 은행들도 아무나 들어와서 막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무한 경쟁 시장이었다면 지금과 같은
수익이 나왔을 수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어느 정도는 과점화의 혜택을 좀 누렸잖아요. 그런 와중에 주식시장이 워낙 그동안에 주식시장이 이 선진화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돈이 부동산에 많이 몰렸고, 그 부동산 대출 이자와 소상공인 등을 비롯한 여러 가지, 아무튼 이 예대 마진으로 그동안에 금융자본이 많이 축적이 됐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신한이나 KB나 하나금융지주 보면 외국인 지분율이 70% 이렇게 되는데 70%가 외국인인데요. 자사주 매입 소각을 계속하고 외국인은 안 팔고 나머지 30%를 계속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했다고 해서 가정을 하면, 그러면 나머지 외국인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30%, 외국인은 안 팔고 가만히 쥐고 있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그 30%를 다 매입해서 소각하고 나면 외국인 100% 회사가 돼요. 외국인 100% 회사. 그랬을 때 지난번에 우리나라 금융은 약간 공공재 성격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과점화된 시장에서 좀 편하게 돈을 벌었으면 약간의 공공재 성격으로 우리나라의 금융이 어떤 나라에 위기가 처했을 때 이 쌓여져 있는 이 금융 자본을 어느 정도 이제 좀 활용할 수도 있고 해야 되는데, 자사주 매입 소각으로 외국인 지분이 100%가 되고, 거기에 남아 있는 거 배당률을 높여 가지고 고배당을 빵빵빵 때리면서, 만약에 외국인이 그 배당에 대한 은행의 그 자산을 다 배당으로 다 가져간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결국은 그 이익이 어디서 나왔느냐? 예금 이자는 조금 주고 대출 이자는 많이 받아가지고 생긴 이자, 그 수익이잖아요. 이런 부분은 이 자사주 소각 의무 요럴 때 이런 부분을 좀 잘 고려해서 잘 법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관세 쇼크에 글로벌 완성차 순이익이 37%나 빠졌다고 되어 있고요. 전 세계 상장사들의 올해 2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7% 늘어나면서 5개 분기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니케이가 보도했고요. 니케이 금융정보업체 퀵 팩트셋 데이터를 활용해서 미국, 유럽, 일본, 중국, 한국 등 전 세계 주요 상장기업 약 2만 5천 곳에 실적을 집계했는데, 그 결과 이들 기업의 순이익 합계가 1조 2천억으로 7% 증가했습니다. 이들 상장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시가총액 기준으로 90% 이상에 달했습니다. 업종별로는 AI 수요 확대로 미국 빅테크 등 주요 정보기술 기업과 반도체 분야가 실적 호조를 견인했고, 특히 IT 업종 기업들의 순이익은 58%나 급증을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애플, 구글 등 미국 빅테크 5개사 매출과 순이익이 일제히 늘었고요. MS는 AI 연산 처리에 활용되는 클라우드 사업이 또 호조를 보였습니다. 반도체 등 전기전자 업종 순이익도 16%나 증가했고요. 하이닉스는 생성형 AI 구동에 필요한 첨단 반도체 판매 호조로 순이익이 70% 급증했습니다. 세계 반도체 위탁 생산 1위 대만 TSMC는 순이익이 60% 늘었고요. 반면 트럼프 행정부발 관세 정책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자동차 소재 업종은 부진했는데, 관세 비용 부담이 늘면서 벤츠 그룹 순이익은 70%나 줄었고요. 미국 포드 자동차도 부품 수익 비용 증가에 EV 판매 부진까지 겹치면서 적자 전환했습니다. 자동차 업종 전체로는 순이익이 37%나 줄어들었습니다. 에너지 소재 등 화학업종 기업들도 관세로 큰 타격을 받았고, 경기 침체 우려로 원유 가격이 하락하면서 쉐브론과 엑선모빌 순이익이 감소했고요. 미국 화학 대기업 다우는 수출 부진과 시장 침체로 3분기 연속 손실을 냈고, 화학업종 전체 순이익은 42% 급감을 했습니다. 이들 기업에 있어서 향후 초점은 관세 비용을 가격에 얼마나 증가할 수 있는지에 달린 것으로 분석이 되고, 시게미 요시노리
피델리티 자산운용 분석가는 니케이에 많은 기업이 관세가 발효되기 전에 전략적으로 재고를 쌓아왔다면서 재고가 소진되면 가격을 인상할지 아니면 비용을 계속 부담할지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전망치가 있는 상장사 4천여 곳을 대상으로 집계한 결과에서는 기술 부문이 강력한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어서 3분기 글로벌 순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1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고 합니다. 다만 세계 경기를 이끌어온 미국 경제가 둔화되며 기업들의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나오는데, 미국 고용 둔화 우려와 미중 대립 속에 반도체 수출 제한 등을 둘러싼 혼란이 이어지면서 기술 기업 실적이 냉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많은 기업이 관세가 발효되기 전에 전략적으로 재고를 쌓아왔고요. 이것 때문에 상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엄청 급등을 했었죠. 관세가 부과되기 전에 빨리 미국에 보내놔야 되니까. 그리고 이 재고가 소진되면 가격을 인상할지 아니면 기업이 계속 부담할지 선택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의 관세에 대한 악영향이 이번 하반기에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씩 나타나게 될 겁니다. 자, 재계 1,500억 달러 통큰 투자 이 기업인이 70인 한미동맹의 역사이다. 자, 유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이 워싱턴 DC 월러드 호텔에서 열린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한국 기업들은 1,500억 달러 약 210조 정도의 대미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면서 미국과 글로벌 시장을 함께 견인해서 제조업 르네상스의 새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것이라고 했고요. 자, 이 행사에 류 회장을 비롯해서 이재용 회장, 최태원 회장, 정의선, 구강모, 김동관, 정기선, 허태수, 조원태, 이재현, 구자은, 박지원, 서정진, 최윤범, 김상현, 최수연 대표 등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인 총 16명이 참석을 했고요. 미국 측에서는 젠슨 황 CEO가 참석했네요. 데이비 루벤스타인 칼라일 그룹 공동회장을 비롯해서 보잉, 다나허,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등에서도 기업인 21명이 참석을 했군요.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 오찬을 마치고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에 테이블에 참석해서 동맹의 바탕은 신뢰이고 신뢰를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경제적 교류이기 때문에 기업인들이야말로 72년 한미동맹 역사 그 자체라고 기업인들을 치켜 세웠습니다. 전쟁의 포화로 산업 기반이 무너졌던 절체절명의 시기, 미국 도움 덕에 대한민국은 제조업 강국으로 다시 일어섰다고 했고요. 초고속 압축 성장은 미국 도움 없이는 불가능했을 역사적 성취라면서 이제 대한민국이 미국 제조업 재건에 기여할 차례라고 역설을 했습니다. 네, 말씀을 참 잘하신 것 같아요. 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중국을 견제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의 동맹의 그 의미가 중국하고 러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 공산화가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서 일본, 한국, 대만 이렇게 이쪽에서 쫙 예전에 해치슨 라인이라고 하는 거, 서방 쪽은 저 위에 폴란드부터 해가지고 독일 쭉 내려오면서 러시아의 확장을 막고, 이 자본주의에서 자본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거는 사실 공산혁명이거든요. 그래서 그 혁명이 일어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너무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면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물가가 너무 치솟으면 말 그대로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본가 자산가 입장에서는 아무 영향이 없어요. 근데 자산이 없는 그 무산자 계급이 타격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오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자본가들이기 때문에 디플레이션은 더더욱 또 싫어하죠. 그래서 우리가 약간 쇠뇌되어 있어요. 인플레이션은 좋은 거. 네, 완만한 인플레이션이 경제에 좋은 거야. 그렇게 쇠뇌되어 있는데 사실 무산자 입장에서는 디플레이션이 낫죠. 그런데 어떡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자본주의의 이 본질을 잘 이해해서 우리가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돈이 없어서 불편하게 살지는 않도록 지금 이렇게 열심히 주식 공부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아까 뭐 댓글에서도 쭉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자본주의 본질을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저는 정치적으로 뭐 전혀 이쪽 저쪽에 대한, 왜냐하면 정치판이 항상 다른 사람을 헐뜯고, 왜냐하면 정치가 세력 싸움이다 보니까 다른 쪽을 헐뜯을 수밖에 없어요. 비난할 수밖에 없고. 저는 그런 에너지가 이 부정적인 곳을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저는 이제 정치적인 저는 전혀 없는 사람인데, 어쨌든 우리 이 채밀턴 분들이나 우리나라에서 그 참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신 분들이 그 노동소득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자본주의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되고, 자본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이 주식시장을 잘 이용하시면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인플레이션이라는 이 날강도한테 뺏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위해서는 이런 정치 경제의 구도도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미국 도움 없이 우리가 제조 강국 될 수 없습니다. 미국 도움만으로도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워낙 성실근면한 민족이다 보니까 미국 도움이 있어서도 이렇게 일어설 수 있었던 건데, 어쨌든 네, 말씀은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한항공이 보잉 뭐 100세대 구매하고 현대차가 뭘 발표하고 뭐 이렇게 그런 자리를 가졌다. 여기 이재용 회장님과 누가 이렇게 반갑게 포옹 안 했더니 젠선왕이. 젠선왕 입장에서는 좀 미안하기도 하겠죠. 아, 이거 삼성 거 좀 써줘야 되는데. 네, 계속 콜 테스트가 안 가고 뭐 그때 삼성 웨이퍼에다가도 그죠? 삼성 그런 지가 벌써 1년이 넘었는데, 네, 아주 분위기가 화기애애한 모습이었네요. 자, 그 다음은 쿡 찍어낸 트럼프 미 연준 충성파로 채우나. 요 기사도 많이 이제 보셨을 겁니다. 그죠? 쿡이 리사 쿡. 네. AMD의 리사 수 회장님하고 약간 이름이 같다 보니까 좀 헷갈리는데, 자, 트럼프 대통령이 사기 대출 혐의를 받던 리사 쿡, 이 페드 연준 이사를 해임하면서 연준 압박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고요. 연준의 독립성이 위기를 맞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과 동시에 당장 9월 FMC에서 트럼프 측 인사들이 늘어나면서 금리 인하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이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소셜에서 쿡 이사에게 파면을 통보하는 내용의 서한을 공개했고요. 금융사안과 관련한 기만적이고 범죄일 수 있는 행동을 고려하며 미국민들은 당신을 신뢰할 수 없으며 난 당신의 진실성을 신뢰할 수 없다고. 자, 헌법 2조와 1913년 연준법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서 쿡 이사를 이사직에서 즉각 해임한다는 것이 트럼프의 설명인데, 자, 이 해임 통보에 쿡 이사는 강경하게 맞서겠다고 밝혔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나를 해고할 권한이 없다. 22년부터 해왔던 것처럼 직무를 수행할 거다고 했습니다. 22년 당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임명한 첫 흑인 여성 연준 이사로 임기가 2038년까지네요. 자, 쿡 이사가 해임되면 친트럼프 인사로 교체될 것이 확실해서 향후 연준의 역학구도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관측이 되는데, 현재 연준 이사 7명 중에서 친트럼프 성향의 금리 인하론자는 미셸 보먼 부의장과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
새로 합류할 스티븐 마이런 백악관 국가경제자문위원장 등입니다. 쿡 이사 후임까지 과반이 금리 인하론자로 채워지는 셈인데 연준의 금리는 이들 7명과 순번으로 돌아가는 지역 연방은행 준비은행 총재 5명 등 총 12명이 결정을 합니다. 자,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이 사람들이 금리 인하만 생각을 하는데 고용 악화를 이유로 금리 인하를 시사했죠. 연준 내 금리 인하파가 늘어날 수 있어서 9월에 금리를 내릴 가능성도 커질 전망이고요. 트럼프 대통령과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압박해온 빅컷 가능성도 재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근데 우리가 좀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셔야 되는데 제롬 파월 의장을 2018년 2월 달에 지금의 트럼프가 임명했거든요. 근데 트럼프가 임명을 하면서 그동안에 2017년에 3번의 금리 인상, 2016년 12월에 한 번, 15년 12월에 한 번. 그래서 총 5번의 금리 인상이 이루어진 시점에서 2018년도에 파월로 제넷 옐런에서 파월로 바꿨죠. 근데 지금의 제롬 파월 의장이 트럼프의 말을 듣지 않고 2018년에 4번의 금리 인상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쿡 이사 해임하고 누구를 집어넣고 이러면 트럼프의 뜻대로 뭐 그 페드 금리가 인하될 것처럼 얘기하고 있잖아요.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미국 대통령 위에 있는 조직이 저는 페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마음대로 하려고 해도 이때까지 안 됐잖아요. 그죠? 저는 계속 트럼프가 이렇게 뭐 해고하고 뭐 누굴 집어넣고 한 데서 트럼프 마음대로 이 페드의 금리 정책을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니까요. 그것보다는 지금의 이 경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관세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걸 보면 고용 악화, 관세에 의한 물가 상승 그러면서 조금씩 제가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미국 경제가 이제 잽을 얻어맞고 있는데 관세에 의한 잽을 뭐 괜찮네 하는데 그동안에는 미리 많이 물건을 땡겨놨댔잖아요. 땡겨놔서 본격적으로 관세 영향을 받기 전에 버퍼를 만들어 놨는데 이 버퍼가 이제 없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9월 10월 달까지는 진짜 이 버퍼가 남아 있는지 체력이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테슬라 넘은 BYD 아세안 향해 질주. 세계 1위 전기차 업체인 BYD가 말레이시아에다가 첫 전기차 공장을 짓는다고 하네요. 아세안 시장 진출에 한층 속도를 올리는 모습입니다. 야, 중국에도 공급이 생산이 오버캐파라고 하는데 말레이시아에다가 지금 신차 발표회 열고 현지에 전기차 반조립 공장이군요. CKD 반조립 공장을 계획 중이라고 하네요. 루시아랑 BYD 아시아 태평양 총괄 매니저는 새로운 공장 용지가 말레이시아주 페락주 탄중마린에 위치해 있다면서 면적이 약 60만 평방미터로 내년 하반기에 정식으로 가동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BYD 동남아시아 전략의 중요한 시장이고 이번 공장 설립과 함께 신차 Seal 출시로 현지 시장에서 새로운 장을 열 것이라고 했습니다. BYD는 최근 해외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21년 5월에 전기차 해외 진출 계획을 시작한 뒤에 현재까지 100개 이상의 국가와 지역에 진출을 했고요. 특히 아세안 시장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BYD는 이미 태국과 싱가포르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요? 벌써? 그래요? BYD는 지난해 전기차 약 43만 3천 대를 수출했고 올해는 80만에서 한 100만 대 수출한다고 합니다. 무시무시하다 그죠?
우리나라에도 지금 저기 용산에 보면 BYD 매장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연착륙 선반영이냐 반짝 랠리냐, 중국 실물, 냉골, 증시는 펄펄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중국 본토 증시가 10년 만에 최고치를 갈아치웠는데 중국 본토 A주 시가총액이 사상 처음 100조 위안, 1경 9천조. 와, 1경 9천조라고요? 미국이 6경 아닌가요? 홍콩 증시도 연중 고점을 높이면서 2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일각에서는 실물 경제가 냉골이라는 점에서 중국 증시 랠리를 향해서 신중한 시선도 던지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올 하반기 중국 증시가 단기 부침을 겪겠지만 대체로 상승 불씨를 살려나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세계의 공장에서 첨단 기술 기반 고품질 발전으로 패러다임 변화에 힘을 실은 데다가 중국 정부가 내수 부양에 사활을 걸었다는 점이 근거인데요. 자, 중화권 증시 강세가 크게 미중 갈등 완화 기대와 그 다음에 AI 등 첨단 기술 두각, 그리고 세 번째는 유동성 증가 등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됩니다. 상해 종합지수는 최근 3,760선을 돌파하면서 2015년 8월 7일 이후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무엇보다 단기 호재는 미중 무역 갈등 완화입니다. 미국 정부는 최근 중국과 관세 휴전을 90일 연장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지난 5월 90일 관세 휴전을 결정한 데 이어서 최근 이를 90일 더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지난 4월 서로 상대국에 100% 넘게 관세를 올리겠다고 했다가 나중에 좀 휴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두 번째 요인은 딥시크 쇼크인데, AI 스타트업 딥시크가 내놓은 AI 모델 R1이 세계를 강타하면서 중국 기술주가 재평가받는 계기가 되었고, 지금까지 AI 산업은 미국 중심 1극 체제였지만 딥시크 부상으로 사실상 양극 체제로 판도가 변했다는 게 IT 업계의 시각입니다. 중국 정부 과세 체계 개편도 투자 심리를 자극했는데, 중국 당국이 국공채 이자 소득 과세를 재개하고 해외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 강화 가능성이 거론됐는데, 그 결과 본토 자금이 증시로 유입돼서 상승세를 부채질했다고 하고요. 중국 개인 투자자 저축액은 사상 최고 수준에 근접한 상태이고, 중국 정부가 국공채 이자 소득에 대한 과세를 재개하기로 하면서 투자 자금이 채권 대신 증시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 자, 7월 중국 부동산 침체 심화라고 되어 있는데, 헝다 디폴트가 있었던 게 21년 초였고요. 그러고 나서 쭉 그 다음에 상해 증시 중장기 추이는 2007년 요때 이제 쫙 이때도 우리나라 펀드 중에 그죠, 앞으로 중국 시대 하면서 최고점에 막 펀드 판매가 이루어지고, 그러고 나서 이 원자재 슈퍼 사이클 끝났고요. 그러고 나서 2015년도에 후광통 열리면서 유동성 버블이 또 나왔다가 또 지수가 다시 빠집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파란색이 지금 상해 종합주가지수. 자, 힘일은 시진핑 실각설, 달아오른 증시와 달리 실물 경제가 냉골이라는 점에서 증시 상승 동력에 의구심을 갖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 밑에 보면 7월 산업 생산, 소매 판매, 고정자산 투자 등 주요 경제 지표 모두 시장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네. 자, 그리고 7월 소매 판매 이런 것들이 7월 들어서 가장 부진했고, 하반기 경기 하방 압력이 커질 가능성도 있고, 상해 종합주가 지수는 3,700 이상은 오버슈팅 구간이다. 차익 실현해야 된다. 이렇게 전종규 삼성증권 애널리스트가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복합 위기에 직면한 중국 정부가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잇따라 내놓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증시 하방 압력을 완충한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고요. 올 10월 중국 공산당 최고 권력기구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 사중전회를 주목하는데, 과거 관행에 비춰서 올 10월 말에서 11월 1일
이 APEC 정상회의 직전 개최 가능성이 점쳐지는데 이번 사중전회에서는 15차 5개년 계획 등 중장기 경제정책이 집중 논의될 전망입니다. 일각에서는 시진핑 주석 실각설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를 불식시키는 한편 향후 국정 운영과 권력 향배를 가늠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요. 전병서 소장은 시진핑 실각설은 신뢰할 만한 근거가 부족한 추측으로 중국의 정치적 안정성과 시진핑 체제 공고함을 고려할 때 현실화 가능성은 없다고 했고요. 실각설이 돌기 시작한 지난 4월 이후 시진핑은 수도 북경을 비우고 지방 시찰 4회, 해외 순방 5개국을 했다. 그 사이 미국 대통령, 한국 이재명 대통령과도 통화를 했고 권력 기반이 무너진 지도자가 수도를 비우고 지방 시찰, 해외 순방을 간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현실적으로도 가능하지 않은 일이다라고 했고요. 자, 저도 저 얘기를 좀 들었다가 최근에 돌아가는 분위기 보니까 시진핑의 위신 이런 걸 위해서라도 27년까지가 15년 하는 해잖아요. 23년부터 했으니까 또 3기를. 그래서 2027년에 3번 하고 그리고 약간 건강 문제 때문에 20년을 채우는 게 아니라 그 정도에서 또 권력을 넘겨주고 하여튼 여러 가지 얘기가 나돌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2015년, 20년 이 랠리가 항상 우리가 코로나 때도 메인 스트릿은 박살나고 있는데 월 스트릿만 올랐다. 근데 주식시장이 제가 IQ 2만이라고 했잖아요. 주식시장이 저렇게 강하게 올라가는 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이 돌고 있고 주식시장이 돌면 오히려 경기가 후행해서 따라오는 거죠. 주식이 경기를 선행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저는 제가 주식 30년 하면서 경기가 주식시장에 오히려 후행해서 따라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기사 외국인이 팔고 있다. 방산주 질주 끝난 나이인데 올 상반기 거침없이 질주하던 방산주 기세가 한풀 꺾인 모양새인데 일부 업체의 2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부진하며 고평가 논란이 일고 있는 데다가 로우 전쟁 종식 가능성도 불거지면서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고요. 일부 종목의 주가 부담은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국내 방산업체 성장성은 높게 평가가 되고 있는데 최근 주가 조정을 매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조언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내년까지 50% 더 간다는데 방산은 올 상반기 국내 증시를 주도한 대표적인 업종인데 실제로 올해 7월까지 국내 4대 방산업체 현대로템 300%, 한화에어로스페이스 200%, LIG 넥슨원더 180%, 한국항공우주 72%, 같은 기간 코스피 상승률 35%를 크게 웃도는 상승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8월 들어서 상승세가 급격히 꺾였고요. 지금 LIG 넥슨은 24% 빠졌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18%, 현대로템 15%. 이달 들어서 급격한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이 기간 코스피는 3% 정도 하락한 것에 비하면 좀 많이 빠졌죠. 자, 약세 이유가 복합적인데 일부 업체가 시장 기대를 밑도는 2분기 실적을 기록하면서 방산주 고평가 논란이 일어났고 LIG 넥슨은 2분기 영업이익이 연결 기준으로 776억 발표됐는데 증권가 추정치 856억보다는 못 미쳤네요. 자, 그러면서 매수에서 중립으로 하향이 됐고요. 이후 시장에서는 방산주 고평가 논란이 불거지면서 글로벌 1위 방산업체 미국 록히드 마틴의 주가 수익률 비율 PR이 한 20배라는 점을 고려하며 LIG 넥슨이 35배, 항공우주가 34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28배, 현대로템 25배 적용받는 이 PR이 좀 과하지 않나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고 기업 가치 대비 삼각전 영업이익인 이 EV/EBITDA를 비교해도 LIG 넥슨이 29배, 한국항공우주 21배, 현대로템 19배, 그리고 록히드 마틴은 13배. EV/EBITDA는 현금의 창출력 대비해서 기업 가치가 얼마나 높게
형성됐는지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그리고 휴전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죠. 자, 그러나 여전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무엇보다 실적 성장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이유인데 전쟁이 종료돼도 전 세계적으로 국방비 지출을 늘리는 추세이고요. 지난해 글로벌 국방비 지출액이 전년 대비 9% 증가한 2조 7천억 달러를 기록을 했는데 유럽 17, 중동 15, 아시아 6%, 아메리카 6, 아프리카 3% 등 거의 모든 대륙이 국방비 지출을 확대했습니다. 나토는 2035년까지 회원국 국방비 지출을 GDP의 2%에서 5%까지 확대하기로 지난 6월 합의를 했죠. 특히 중동 시장에서 무기 수요가 또 높아지고 있는데 사우디가 대표적이고요. 자, 방산협력 파트너로 사우디 방위청과 통합현지화 계획을 수립하는 등 사우디 진출에 지금 공을 들이고 있는데 사우디가 대규모 전력 증강 사업의 일환으로 전차, 장갑차, 자주포, 방공 시스템 등의 다수의 무기 체계를 도입할 전망이라는 점에서 사우디 수출은 점차 확대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현재 중동을 중심으로 다수의 수출 파이프라인이 존재한다면서 UAE나 이라크 등으로 수출이 진행되면서 점차 규모를 키울 거고요. 분기 실적 발표 때마다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웃돌 가능성이 높다면서 여전히 시장은 방산 수출 이익률을 과소 추정하고 있다. 이게 중요하죠. 과대 추정하고 있는지 아니면 과소 추정하고 있는지. 종목별 편차는 있지만 아직까지 방산주 가격이 비싸지 않다는 분석이 우세인데 올해 실적만으로 PER을 계산하면 높아 보이지만 27년에서 28년까지 수출 잔고를 고려하면 실적 성장이 이어질 건데 내년 기준으로는 국내 방산주 평균 PER이 22배 수준으로 떨어지며 유럽 방산주 평균 27배와 비교해도 높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전문가들은 국내 방산주가 평균 30에서 50%가량 상승 여력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 이한결 키움증권 애널리스트는 다른 업종과 비교하면 고평가처럼 볼 수는 있지만 국내 방산업체는 실적 성장 관점에서 향후 3, 4년 수주 잔고를 확보한 상태이고 종전 후 유럽 방산 아시아 시장을 지역을 중심으로 논의 중인 잠재 수주 파이프라인도 충분하다면서 내년 신규 수주 확대가 기대되는 상황이고 종목별로 상황은 조금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50% 이상 상승이 남아있다. 자, 단지 여기 주가 차별화 얘기가 나오고요. 현대 여기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 롯데 뭐 이런 쭉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밑에 읽어보시고 어떤 분은 한국 항공우주를 또 최선으로 뽑는 분도 있으시니까 내용을 한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웜의 심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슬리 투자자문의 박세익입니다. 최근 저와 채슬리 이름을 도용해서 투자 사이트라든지 밴드, 텔레그램, 카톡 채널 등에서 이 리딩방으로 유도한 뒤에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는 이 사칭 사례가 빈번하게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저희 채슬리 투자자문의 임직원들은 SNS나 온라인 채널 등을 통해서 일체의 투자자문 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식 자문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희 회사에 내방하셔서 계약서 작성 절차를 거쳐서 진행되기 때문에 이외의 모든 유료, 무료 지금 투자자문 행위는 불법이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심스러운 채널이나 메시지를 받으시면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즉시 신고하시거나 삭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례가 이 사칭 사례에 피해를 보신 분들의 핸드폰을 제가 보면 이 방에 오셔서 무료로 투자를 도와드립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보면 어떤 밴드로 특정 밴드로 유도한 다음에
돈을 송금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 과정에서 저희 화고에 일체 계약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송금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유의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또 저희 업계의 유명인을 사칭한 그런 사칭방도 많이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공통적인 특징이 앞으로 몇백 %가 날 급등주를 알려줄 테니까 이 방에 가입을 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 금전적인 부분을 갖다가 송금을 요청하는 그런 형태의 수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료로 주식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문자를 받으시면 바로바로 삭제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채슬리와 채슬리 임직원들을 많이 사랑해 주시는 저희 채슬리의 고객분들 그리고 저희 채슬리의 이 구독자분들이 이런 사칭 피해가 일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서 항상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